이번 영상에서는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복습합니다. 말의 비유. 자, 기억하시죠? 제일 흔한 것 세 가지 뭐뭐 있었죠? 직유, 은유, 상징. 네, 대유에 해당되는 것 두 가지 뭐 있었죠? 제유, 화유 있었고요. 또 풍자적인 것 두 가지. 네, 화류와 풍유가 있었고요. 또 끌어다 쓰는 거, 다른 데서 끌어다 쓰는 거, 인용이 있었고요. 또, 의태어, 의성어가 해당되는 거, 성유가 있었죠. 네. 그리고 말의 비유 9가지, 도가대, 열반영, 반영모 기억나시죠? 도가대, 도치, 과장, 대조 있었고요. 또 열반영, 열거, 반복, 영탄 있었고요. 반영모, 반어, 역설, 모순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나가니까 한 번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독립어는 어떤 것을 독립어라고 그랬어요? 문장의 다른 성분과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말, 거기에는 감탄사, 혹격조사가 붙은 명사, 제시어, 시에서는 제시어가 많죠. 또 체언도 많고요. 대답하는 말 또는 문장 접속 부사, 그죠? 문장 접속 부사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배웠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 영상 복습하십니다. 수사법에 동원되는 언어는 엄격하고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선택과 배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택과 배제가 없으면 긴장감을 잃고 느슨해진다. 생각난다고 다 쓰면 안 되겠죠. 다음, 반복이란, 자, 반복은 뭐예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 즉, 동일 어구나 유사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와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이다. 이거 좀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동일어구, 유사어구를 되풀이해서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이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을 살리는 수사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복은 이거예요. 동일어구나 유사어구를 반복하고, 열거는 동위어구, 동위 같은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동위어구, 동위어구에는 두 가지 뭐 있어요? 동의 독립어 또는 동의 관형어를 반복한다. 다시 한번요. 열거는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열거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썼네요. 열거한다 이렇게. 이렇게요. 열거한다. 그죠? 다시 한번요. 열거는 동위어구, 즉 동의 독립어나 동의 관형어를 열거한다. 반복은 뭐를 해요? 동일어구 또는 유사어구를 반복하고, 열거는 동위어구, 이건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유사한 단어도 아니고 전혀 다른 단어죠. 위상이에요. 위상. 같은 위상의 어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그죠? 그런 어구를 말해요. 동의어구, 동의 독립어나 동의 관형어를 열거한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반어와 역설 들어갑니다. 반어. 반어와 역설의 차이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번 기회에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고, 또 모순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어 하면 아이러니 하는데, 우리 그 아이런이라는 철 있죠. 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이런은 그리스 신화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리스의 희극작가가 있어요. 그리스 3대 비극작가는 웬만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죠. 아가멤논을 쓴 아이스킬로스가 있고,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왕을 쓴 소포클레스가 있고, 그리고 키클로프스를 쓴 에우리피데스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 3대 비극 작가가 있고, 그리스 희극 작가는 한 명이에요. 물론 더 있는데 유명한 사람은 저 아리스토파네스라고, 원래는 좀 신분이 되게 낮았었나 봐요. 되게 낮았었는데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이야기꾼으로 조금 유명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론은 그 그리스 희극 작가가 여기저기서 쓰고 다녔던 그 주인공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었는데 그 아이론의 변형이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그 아이론은 자기 자신을 항상 은폐하려는 자라는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자기에 대해서 조금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는 그런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어가 아이러니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반어라는 뜻이 된 거예요. 네. 자, 아이러니는 의도적으로 실상 또는 진실을 숨기고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말하는 수사법. 설명이 더 어렵죠. 원래 반어는 뭐예요? 네, 다르게 아예 그냥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한테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못생긴 사람한테 참 잘생겼다. 근데 이제 반어는 약간 그 빈정되는 느낌이 있죠. 네, 좀 빈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패러독스, 패러가 저 너머라는 뜻이고 넉스가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독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철학에서는 많이 다루는 표현인데, 그래서 의견 표명 저 너머에 진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독스가. 근데 역설은 볼래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표면인 진술 너머에는 진술 너머에 이게도 진술인데, 그죠? 진술 너머에 진실이 드러나는 수사법이다. 분명히 표현에는, 네, 뒤에 더 자세히 나와요. 분명히 표현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죠? 표현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실제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반어와 역설의 차이 이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반어는 표현 자체가 아예 거꾸로예요. 못한 사람한테 잘했다 말하고. 근데 역설은 표현에는 문제가 있어요. 반어는 표현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근데 거꾸로 말했다는 것이고, 역설은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경우, 네, 그런 게 역설입니다. 네, 조금 해보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반어는 꼭 알아두세요. 반어에는 언어적 반어와 구조적 반어가 있다. 딱 알아두세요. 자꾸 하게 되니까 알게 될 겁니다. 언어적 반어와 구조적 반어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 반어는 표현적 반어라고 해요. 주로 이제 언어적 반어, 그럼 짧은 표현을 말합니다. 짧은 표현의 반어인데, 주로 빈정, 비난, 조롱의 말투로 하는 간단한 표현이다. 아주 못했을 경우에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더러운데 참 깨끗하다. 자, 말로 표현된 표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말했다라는 게 반어예요. 아이러니. 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표현과는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이제 또 구조적 반어가 있어요. 이 구조적 반어는 이 상황적 반어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글 또는 말로 표현되는 표면적인 상황, 즉 표현한 글이나 말, 네, 말에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숨어 있는 경우, 네, 그것을 구조적 반어 또는 상황적 반어라고 하는데, 네, 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렇게 구조적,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전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네, 그런 것을 구조적 반어 또는 상황적 반어라고 합니다. 다 기억나세요? 반어는 네, 표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한 거고, 역설은 표현에도 문제가 있어요. 모순이 돼요. 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우성은 소리가 없죠. 아우성은 원래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그죠? 모순되잖아요. 이렇게 모순되는데 알고 보면 네, 맞는 표현이에요. 네, 뭔가 좀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네, 그런 경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네. 자, 근데 이제 또 모순어법과 역설의 차이 이렇게 하면은, 자, 모순을 이용하는 건 모순어법이나 역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만약에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했죠. 그러면 소리 없는과 아우성이 결합한 형태를 모순이라고 해요. 소리 없는과 아우성이 결합한 형태. 그런데 역설은 약간 진술 형태를 역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역설을 만들려면 바람에 나부끼는 저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은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알고 보면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먼 데서 깃발이 펄럭이는데 아무튼 소리는 안 들리죠. 그런데 깃발이 막 나부끼는 모습을 보니까 네, 뭔가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막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물론 그 숨은 의미가 맞는 말이기도 하죠. 무슨 역사적 의미가 있다든가, 뭐 사회적 의미가 있다든가, 또는 뭐 나라와 관계된 어떤 의미가 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아우성일 수도 있죠. 네, 그런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모순어법과 역설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둘이 모순이 되는데 거기에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거의 똑같은데 모순어법은 네, 좀 간단히 말하면 두 단어라고 할게요. 두 단어 이상일 수도 있는데 두 단어, 모순되는 두 단어의 결합 상태.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과 아우성이 결합한 상태를 모순어법이라고 하고요. 역설은 네, 설이 뭐 논설, 설명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네, 이거를 역설이라고요. 바람에 나부끼는 저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 하나 보겠습니다. 망할 놈의 시. 네, 망할 놈의 시래요. 망할 놈의 시, 이승훈 시인의 시입니다. 용기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다. 눈도 없고 코도 없다. 밑 빠진 나날. 입도 없다. 입도 없다. 사랑했던 너의 얼굴도 없고 기차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건너야 할 다리도 없고 오늘도 없다. 오늘도 없는 것들을 위하여 시를 쓴다. 시를 어떻게 쓰나? 망할 놈의 시를 쓸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습니다. 네. 시인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그 시를 쓴다는 것이 원래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죠?
여기서도 망할 놈의 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인에게 시는 망할 놈의 시가 아니라 꿈과 희망이겠죠. 또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그래요. 용기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다. 눈도 없고 코도 없다. 밑 빠진 나날 입도 없다. 입도 없다. 다 없대요. 아, 사랑했던 너의 얼굴도 없고 기차도 없고 다리도 없고 건너야 할 다리도 없고 오늘도 없다. 오늘도 없는 것들을 위하여 시를 쓴다 라고 합니다. 다 없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제목이 망할 놈의 시입니다. 이렇게 망할 놈의 시. 원래 그런데 원래 이제 그런데 시를 쓴다는 것은 다 없는 거죠. 없는 데서 창조하는 거잖아요. 시라는 게. 그래서 어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없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밑 빠진 할 때 이거 원래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입도 없고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런 것에서 창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다 없어서 네. 오늘 또 없는 것들을 위하여 그죠? 없는 것들 오늘 또 없는 것들을 위하여 시를 쓴다.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다 없대요, 이렇게. 네. 무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러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니까, 없다, 없다, 없다 하지만 사실은 다 있다는 거죠. 시를 쓰는 것이. 그래서, 반어라고 합니다. 이런 반어들을, 원래 이제 그 반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어적 반어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언어적 반어를 표현적 반어라고 했죠. 또 하나는 상황적 반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짧게 반어를 쓰는 것을 언어적 반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 하나하나를 이렇게 언어적 반어라고 해요. 이렇게 한 문장 또는 하나의 구, 하나의 문장 이런 것들을 언어적 반어라고요. 만약에 입이 있는데 입도 없다라고 지금 시인은 입이 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이 하나의 문장을 언어적 반어 이렇게 여기 다 언어적 반어죠. 그러니까 언어적 반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표현적 반어라고 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소액주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네, 소액주주의 기도. 아이고, 시인 이름을 안 써놨네요. 아주 긴데 김광규 시인의 시입니다. 네, 이거. 네, 자. 긴데 그냥 좀 빠르게 읽을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네, 다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고층 건물이 하나 쓰러졌습니다. 강철과 시멘트로 지은 79층, 그 튼튼한 건물이 그처럼 갑자기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재벌의 소유인지는 몰라도 도심에 우뚝 솟은 그 빌딩은 멀리 떨어진 우리 집에서 바라보아도 저것이 국력이겠거니 마음 든든했고 언젠가 나도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면 저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마셔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층 건물이 쓰러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건물이 우리 집 쪽을 향해 쓰러진 덕택으로 그 옥상에 설치되던 용량 3,000톤짜리 냉각탑이 멀리 날아와
우리 집에 떨어지며 순식간에 저의 가족과 재산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저는 다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선량한 시민이자 모범 가장으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저의 이력서 및 신혼조회 서류를 참조하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효도했고 스승께 존경했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며 처자식을 사랑했고 세금을 언제나 길 내에 납부했고 신앙생활을 돈독히 했으며 여유 있는 대로 저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를 남달리 속으로 키워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요즘 와서는 코피까지 끊었습니다. 물론 거액의 방위성금을 낼 처지는 못되지만 그래도 육교를 오르내릴 때 계단에 엎드린 거지에게 10원짜리 한 개를 던지지 않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가족과 재산을 잃은 저는 천벌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연 무슨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문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바로 상황적 아이러니, 상황적 반어라고 하죠. 상황적 반어 또는 구조적 반어라고 합니다. 내용 전체 구조가 반어인 거죠. 물론 뭐 내용 안에는 부분적으로 언어적 반어, 언어적 반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적 반어라고 그랬죠. 이 내용 안에는 언어적 반어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전체 내용 전체가 반어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소액주주의 기도라고 했죠. 소액주주. 어떤 주식 투자했는데 다 까먹었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쭉 전개되는데 한글 맞춤법 좀 볼게요. 어느 날 이건 원래 띄었습니다. 이렇게 띄어 쓰는 거고 또 이렇게 한 번도 할 때 여지껏 한 번도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뭐 붙였어도 되는데 한 번 할 때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는 개념이면 띄어 쓰고요. 어떤 기회,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에도 이런 느낌일 때는 붙였을 수 있습니다. 기일 내에도 띄어 쓰셔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붙였어도 되고요. 방위성금 붙였어도 됩니다. 네, 원래 이게 방위성금 띄어져 있어요. 붙어버렸는데 책에는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이거 원래 붙여 쓰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끝에 가서 뭐라고 이 전체 내용이 졸지에 가족과 재산을 잃은 저는 천벌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불똥이 자기한테 튄 거죠. 그래서 자기도 쫄딱 망해버린 거죠. 주식 투자하면은 많이들 그러죠. 하지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연 무슨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습니까? 잘 알고 있죠. 사실은 자기가 왜 쫄딱 망했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 전체 내용에 거쳐서 다 이렇게 반어적이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과연 무슨 천벌을 받을 죄를 지었습니까? 질문인데 그래서 주식 어떤 것에 도박을 했을 때는 그 도박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한테 있다는 거 모를 리 없겠죠. 네.
그리고 하느님 저에게 이성을 돌려주시어 저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각할 힘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저의 가족과 재산을 정당하게 슬퍼할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하여 약속된 미래 낙원의 땅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낙원의 땅을 믿을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으면서 다 거꾸로 말하고 있죠. 네, 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성을 돌려주시어 저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각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이성적이면은 그런 도박을 안 해야겠죠. 이 사람 지금 이성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행운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산을 정당하게 슬퍼할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네, 이 사람은 다 있죠. 이렇게 하나의 내용,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산문시라고 하죠. 왜 산문시를 쓰죠? 산문시를 왜 쓸까요? 산문시들은 괜히 산문시 쓰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산문시를 쓰면 산문시를 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산문시를 쓸까? 분명히 시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게 시는 어떤 일반적으로 자유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운율 위주잖아요. 이렇게 운율, 그죠?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러면 정형시나 자유시는 운율이 있고 함축과 운율이, 그러니까 좀 약간 운율이 우선이죠. 그런데 산문시는 내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시를 쓸 때는 산문시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전체에 걸쳐서 반어적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것을 구조적 반어라고 합니다. 이 구조적 반어를 뭐라고 해요? 또 상황적 반어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자, 정리합니다. 이런 구조적 반어는 순진한 주인공을 등장시킨다.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반대 이야기를 말하게 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 하나 더 봅니다. 평화 축복 인사 곽재구 시인의 시입니다. 체루탄 터지는 소리는 아카시아 꽃내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조그만 횃불 하나씩을 켜둔 집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거리와 광장과 지하철과 공사판에서 오리들은 당신을 위하여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위하여 싸우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밀려오는 사랑과 고통과 뜨거움의 파도 속에서 그 옛날 카타콤 무덤 속에서처럼 고요하고 순결한 평화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목이 평화 축복 인사래요. 체루탄 터지는 소리는 아카시아 꽃내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체루탄 터지는 소리가 아카시아 꽃내음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좀 모순이죠. 이렇게 체루탄 터지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모순되는 표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하여 싸우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싸우는데 행복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래요. 근데 어쩌면은, 그죠? 당신을 위하여 싸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면, 이 체루탄 터지는 소리가 약간 좀 풍자하고 있죠.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모순이기는 한데, 이 체루탄 터지는 소리가 아름다울 리는 없는데 모순이기는 한데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조그만 햇불 하나씩 켜둔 집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거리와 광장과 지하철과 공사판에서 우리들은 당신을 위하여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네,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죠?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당신을 위하여 싸우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밀려오는 사랑과 고통과 뜨거움의 파도 속에서 그 옛날 카타콤 무덤 속에서 고요하고 순결한 평화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 카타콤 무덤이라는 게 캐타콤이라고 기독교 지하 무덤이죠. 영어에는 이렇게 무덤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덤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던전도 있고 카타콤도 있고 그죠? 이 카타콤 무덤은 기독교인들의 지하 무덤이죠. 예.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그러니까 그 무덤에 고요하고 순결한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역설적이라는 거, 밀려오는 사랑과 고통과 뜨거운 파도 속에서 또 이렇게 이런 것들과 만나고 고요하고 순결한 평화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 이런 거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죠? 그럴 수 없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 지하무덤 그 살벌한 데서 무슨 고요하고 순결한 평화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누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죠? 이러한 사람에게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 즉, 모순된 표현인데, 거기에, 표현 자체는 틀린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일 것 같다. 그게 사실인 거죠, 또. 어느 정도. 네, 그게 틀린 말도 아니다. 이럴 때, 그런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설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 그 다음, 자,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날 이성복. 자, 역설은 주로 이제 전체 내용의, 역설을 가리켜서 이렇게 산문적 느낌이 나는 시들이 많습니다. 네. 그날, 아버지는 7시 기차를 타고 금천으로 떠났고 여동생은 9시에 학교로 갔다. 그날 어머니의 낡은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나는 신문사로 가서 하루 종일 노닥거렸다. 전방은 무사했고 세상은 완벽했다. 없는 것이 없었다. 그날 역전에는 대낮부터 창녀들이 서성거렸고 몇 년 후에 창녀가 될 애들은 집일을 도우거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그날 아버지는 미수금 회수 관계로 사장과 다투었고 여동생은 애인과 함께 음악회에 갔다. 그날 퇴근길에 나는 부추시는 멋진 여자를 보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태어난 나무들 위로 날아오르는 것은 다 새가 아니었다. 나는 다 보았다. 잔디밭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새점 치는 노인과 변통의 다정함을 그날 몇 건의 교통사고로
몇 사람이 죽었고 그날 시내 술집 여관은 여전히 붐볐지만 아무도 그날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네. 예, 이것도 역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가 좀 슬프죠. 이성복 시인의 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많이 표현하죠. 이제 주로 이렇게 끝에 보시면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병들었으면 아픈데, 이 역설의 구조가, 대표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경우,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역설의 모습입니다. 네, 형태가 그래요. 형태가. 병이 들었으면 아파야 되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래요. 이렇게 맞는 말이어야 되죠. 항상 역설은 표현은 틀렸는데 그 말이 진실이어야 돼요. 진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네, 정신이 병들어서 네, 육체는 아픔을 못 느끼고 있어요. 항상 다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잡초 뽑는 여인들이 자기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네, 삶을 어떻게 솎아내겠어요, 그죠? 근데 맞는 말이죠. 삶까지 솎아내는 것을 집 허무는 사내들이 자기 하늘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 집 허물면서 자기 하늘을 무너뜨린대요. 네, 그렇죠. 알고 보면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네,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반어와 역설의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월 촐싹거리는 햇살이 아름하는 철쭉빛보다 진하게 풀떼기에 장난질 치고는 36개 얄미운 놈 우물가를 산들산들 돌더니 애간장을 녹이고 말았구나 라고 합니다. 네. 자, 4월이에요. 4월인데 철싹거리는 햇살이 아름아는 한아름아는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름아는도 좀 띄었어야 되겠죠. 네, 띄었어야 되는데 촐싹거리는 원래 촐싹입니다. 싹. 네, 촐싹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촐싹이라고 썼어요. 촐싹거리는 햇살이 아름아는 철쭉빛보다 진하게 풀떼기에 장난칠 치고는 36개 햇살이 뿔떼기에다가 장난쳤다. 햇살이 장난쳤다. 이거 의인화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마치 꼭 의인법 쓴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동화적 상상을 한 거라고요. 진짜 햇살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한 게 아니에요. 네. 동화적 상상, 동화적 수법을 쓴 겁니다. 의인화가 아니고 화류가 아닙니다. 활유 아니에요. 네. 동화적 상상이에요. 그리고 얄미운 놈 이렇게 썼네요. 사실 지금 4월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적 반어라고요. 언어적 반어는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그랬죠? 표현적 반어.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어구로 네, 반대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얄미운 놈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그죠? 우물가를 산들산들 돌더니 애간장을 녹이고 말았구나.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는 얄미운 놈이 아니고 귀여운 놈이겠죠.
네,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것, 이것을 반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어구로 표현하는 것을 언어적 반어 또는 표현적 반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길게 내용 전체에 걸쳐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내용 전체에 걸쳐서 상황적 반어 또는 구조적 반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아래 시의 반어가 반어래요. 반어. 깊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산다 땡땡땡 나는 오늘 아침도 카지오 알람 시계에 눈을 떴다. 우유는 깨끗하고 툭 붉어진 파카 글라스 한 컵이 있었고 희미하게 잼이 뒤엉킨 토스트는 두 쪽이었다. 손가락 끝 소니 라디오에서는 조지 마이클 페이스가 바쁘게 움직였고 체크무늬 커피포트는 내 입에 충실한 블랙 물질을 공급해 주었다. 내 입에 충분한 블랙 물질을 공급해 주었다. 나는 떳떳한 테이블 위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믹스드 너츠 깡통을 끌어안고 논노 잡지를 봤다. 나는 산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 전체에 걸쳐서 반어이죠. 거꾸로 말하고 있죠. 내용 전체에 대해서 거꾸로 말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구조적 반어 또는 상황적 반어라고 합니다. 이 내용 전체가 하나의 상황이니까 상황적 반어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은 나는 오늘 또 일어나는 게 옛날 전자시계 알람에 맞춰서 눈을 떴어요. 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우유는 깨끗하고 붉은 뭐 파카글라스 한 컵이 있었고, 희미하게 잼이 뒤엉킨 토스트는 두 쪽이었고, 손가락 끝 라디오에서는 뭐 들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입에 충분한 블랙 물질을 공급해 주었다. 왠지 좀 나른한 느낌이 들죠. 아주 자질구레한 일상, 네, 그런 일상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아무 근심 없는 어떤 평안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심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건 참 이제 별로 이렇게 아니다 싶은 아니다라는 건데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나는 산다라고 하고 있죠. 나는 산다. 근데 이 전체 구조를 보면 자질구레하고 나른하고 다 이게 또 수동적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이죠. 아주 좀 한가해요.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얼핏 보기에는 어떤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떳떳하게 테이블 위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믹스드 도너츠 깡통을 끌어안고 논노 잡지를 봤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산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정말 한심하게 살고 있다. 뭐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건데 거꾸로 나는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외려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외려 표시를 참 이렇게 열심히 해놨어요. 왜 아이디어가 좋아요? 지금 이 시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사는 어떤 이유는 이렇게 사는 이유는 어떤
외국에서 들어온 사물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서양 문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좀 풍자하고 있죠. 네, 우리가 좀 삶의 편의를 위해서 가져온 것들이 오히려 사는 것 같지 않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풍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아래 시의 반어가 깊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어떤 삶의 국면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무거운 정황들이 지나치게 단순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무거운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자질구레한 어떤 등장하는 그 시적 내용들이 너무 너무 단순한 일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네. 인식의 깊이에 맞는 시적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시 하나 더 봅니다. 마음 행위 두 번째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 사진은 없고, 다시 한번요. 사진을 보니 사진은 웃고 있고, 사람은 울고 있고, 거울을 보니, 거울은 감정이 없고, 나는 무표정하고, 아직도 그곳에는 그 꽃이 또 피고, 꽃은 피었지만 이미 그 꽃은 졌고, 나에게 웃음을 준 계집은 웃음만 남아있고, 실체는 없고, 나는 살아있고, 계집도 어디서 살아있고, 이 시에는 쉼표가 없고, 이것도 질서라면 이상한 질서이고, 이상이 시도한 질서이고, 그는 죽어 있고 죽어도 살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상, 이 말 때문에 이상한 질서, 이렇게 이상 시인 아시죠? 이거를 연결해서 썼는데, 네, 마음행위래요. 마음행위. 이거는 뭐 역설로 가득했네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사진은 웃고 있고 사람은 울고 있고, 사진은 웃고 있고 사람은 울고 있고,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봤잖아요. 사진을 보니까 이 안에서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진을 보았는데 사진은 웃고 있고 사람은 울고 있고 라고요. 네, 네,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모순이죠. 이렇게 사진은 웃고 있는데 사람은 울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해요. 표현이 모순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사진이 웃고 있다. 이 말은 사진이 참 잘 찍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람은 울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어쩌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은 피었지만 이미 그 꽃은 졌고, 네, 꽃은 피면 바로 지기 시작하죠. 얼핏 보기에는 꽃은 피었지만 졌다. 어떻게 피었다고 해놓고 다시 졌다고 말하는 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꽃이라는 것은 피자마자 바로 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청춘에 이르면 곧바로 늙어가기 시작하듯이, 네, 꽃도 그렇게 피면은 바로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이상이 중요하죠. 이상이 시도한 질서이고, 그는 죽었고 죽어도 살았고 라고 표현하는데, 네, 죽어도 살았고 라고 표현하는데, 이상은 죽었죠. 이상은 이미 죽었는데, 이상은 살았다. 이 말은 이상은 그가 남긴 작품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얼핏 보기에 죽었고
그죠? 그는 죽었고 죽어도 살았고 네, 모순이 일고 있지만 네, 사실이다라는 측면에서 네,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이 시가 상당히 좀 수준이 있어 보이는 시이죠. 이렇게 얼핏 보면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좀 뭔가 좀 네, 뭔가 시적 깊이가 있는 그런 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고 있어요. 볼래요? 의식의 세계에 관한 탐구의 시, 즉 내면의식, 심리적 세계에 관한 시를 쓰려고 하면 비슷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를 쓸 때에도 개별적 시적 대상을 통해 네, 개별적이래요. 개별적. 네, 개별화된 시적 대상을 통해 그 의식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개별적이어야 돼요. 네, 그래야 시가 새로워지죠. 네, 그렇습니다. 시 하나 더 봅니다. 아래 시에서 화자의 지각적 태도는 오남리에서 뚝에 서서 나도 하나의 풍경이 되어 정물이 되어 바람이 스치면 비로소 꿈틀거리는 푸르름 살아있지 못함의 살아있으며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거는 보니까 모순이 일고 있죠. 이렇게 모순 네, 모순이 일고 있는데 모순어법 그러니까 역설과 모순의 차이가 뭐예요? 역설은 네, 진술 형태를 띈다고 했죠. A는 뭐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A는 뭐뭐 하고 또 B는 뭐뭐 하다 이런 식이든가 어떤 진술 형태를 띠는데 저 살아있지 못함의 살아있음 이렇게 만나는 것 결합 형태를 띠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역설과 모순어법이 비슷해 가지고 그죠? 쓰는 목적도 비슷하죠. 네, 그래서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어구와 어구의 결합 형태가 모순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아래 시에서 화자의 지각적 태도는 네, 여기 전체 내용인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뚝에 서서 나도 하나의 풍경이 되어 정물이 되어 바람이 스치면 비로소 꿈틀거리는 푸르름 살아있지 못함에 살아있으며 이건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물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고 사물의 정체성만을 보고 시를 쓴다는 것은 세계를 피상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물을 다 죽은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정지된 것으로 뭔가 역동이 있는데 모든 사물은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그 사물이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순어법은 모순되는 두 표현의 결합 형태고 네, 이 부분 잘 알아두세요. 모순어법은 결합 형태고 역설은 모순어법을 활용하는 진술 형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탕과 번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